손흥민 선수의 억제기가 페리시치였다라는 것이 경기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주구장창 손흥민 선수하고 히샬리송 선수하고 로테이션 할 때 왜 벤 데이비스하고 손흥민 선수랑 좀 윙백, 윙포워드 짝 안 해보냐 좀 답답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전 이 조합이 정답 아니겠느냐라는 좀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그니까, 벤 데이비스 선수하고의 호흡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페리시치가 나쁜 선수다? 이런 얘기보다는 포로와 히샬리송이 잘 맞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와 도리어 더 잘 맞는다. 페리시치는 히샬리송이 왼쪽에서 뛸 때는 또 잘 맞겠죠. 예. 공격적인 선수니까. 예. 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히샬리송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저희가 토트넘 호스퍼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에서 사실은 이전에 그 좀 지지부진했던 경기력과 혹은 또 손흥민 선수의 좀 부진 논란 속에 남은 시즌 동안 조금 기대감이 없이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벤데 왼쪽 윙백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팅엄전 선발 포메이션 살펴보면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히샬리송이 손흥민, 케인과 함께 이제 공격진을 구성한 게 좀 이전과는 다른 점이었고요. 예, 저희가 뭐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쿨루셉스키 대신 히샬리송이 들어와서 손케히로 스리톱을 구성한 것도 네. 중요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 플러스 벤 데이비스 왼쪽 윙백 그리고 페드로 포로 오른쪽 윙백 요 그 구성도 꽤 괜찮았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조금 더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줬고, 또 이제 포로가 공격적으로 나설 때 히샬리송이 공격도 하고 또 이제 수비 커버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그 역할 분담이 잘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일단 히트맵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진영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특히 박스 안에 저렇게 볼 터치 많이 가져간 거 오랜만입니다. 예, 물론 뭐 수비 가담도 평소처럼 열심히 해준 것도 있고 네. 뭐 왼쪽 사이드로 빠진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굉장히 많고 또 예. 본인이 슈팅을 주로 때리는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 지역도 많이 점유하고 있다. 예.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같이 뛰는 왼쪽 윙백에 또 포진 그 히트맵 예. 아니겠습니까? 벤 데이비스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저렇게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세트피스, 왜냐면 벤 데이비스는 원래 센터백을 뛰는 선수니까 세트피스에서 공격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을 끌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측면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페리시치도 측면에서 플레이 많이 하긴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예. 근데 페리시치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보다도 높이 올라가고 또 페널티 에어리어 그 안 지역까지도 많이 네. 들어가는 편이라서 손흥민 선수랑 동선이 겹치고 그럴 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밖으로 빠지거나 뒤로 내려갔었는데 벤 데이비스는 오히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조해주는 정도로만 네. 가담을 했다. 대부분이 하프라인 근처에 많이 이제 히트맵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쪽까지만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프라인 밑쪽에 많이 있는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덜 내려와도 되게 네. 수비적으로도 커버를 이미 해주면서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소보다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요, 하프라인 위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밑쪽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둘의 히트맵을 합쳤을 때 이제 저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뭐 이미 저희가 오른쪽에 히샬리송 포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왼쪽에서는 손흥민 벤 데이비스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좌우 측면이 골고루 공격이 잘 풀려졌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는 손흥민 선수만 혼자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주고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한테 한 번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페리시치는 공을 뭐 받으면 뭐 손흥민 선수가 주면 반대로 크로스를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공이 안 돌아오는 거야. 예. 주고받고 들어가도 안 와. 근데 물론 온 적도 아예 없진 않지만 이게 꾸준히 주고받아야 뭔가 시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가장 많이 줬을 때가 바로 프레스턴전에 가짜 9번으로 나왔을 때, 예. 그래서 둘이 공격진을 구성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땐 역할 자체가 본인이 가짜 9번이니까 크로스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주고받고로 주고받은 했죠. 거죠. 근데 지금 왼쪽 측면에 윙백으로 뛸 때는 크로스 셔틀이다. 예, 근데 이 경기에서 일단 손흥민 선수도 벤 데이비스한테 패스 오해를 줬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준 최다 패스였고요.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5번의 패스 제공을 했는데요. 호이비르한테
10회로 가장 많은 패스를 줬고요. 호이비에르가 이제 더블 볼란테의 왼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이비에르랑 가장 많이 주고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줬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준 만큼 돌아왔다. 뭐 꼭 패스를 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왼쪽 공격수에게 본인이 기회를 주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는데요. 보면요, 전진 패스들이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박스 안으로의 패스도 줬었고요. 실제로 슈팅이 이어진 패스를 주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하거나 크로스하거나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패스를 줬다. 즉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받으면 본인이 키 패스를 하거나 본인이 슈팅을 때렸는데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가 키 패스를 하거나 슈팅할 수 있도록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19분경에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하고의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히샬리송이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벤 데이비스가 이제 바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케인이 헤딩 슈팅으로 골 넣었었죠. 이 부분을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벤 데이비스는 그러니까 센터백 출신이기도 하고 조금은 수비적인 윙백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윙백으로 쓸 때 많이 앞으로 올라가게 하고 저는 단적으로 그 장면 있잖아요. 벤 데이비스가 패스하고 로얄이 슈팅해서 골 넣었던 장면처럼 벤 데이비스도 문전 침투에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패스 연결이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거기다 호이비에르가 벤 데이비스 기가 막히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를 찾을 때만 호이비에르가 정말 약간 그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준다. 스루 패스를 준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벤 데이비스가 그만큼 움직임도 좋고 아마 훈련장에서 서로 좀 관계가 더 좋으니까 많이 맞춰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도 오래됐고 웨스트햄전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이번 경기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죄다 호이비에르가 찔러준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벤 데이비스, 호이비에르, 손흥민 요렇게 왼쪽 측면 그 호흡을 맞추는 게 팀의 그 유기성이 더 좋지 않냐. 뭐 심지어 이 선수들이 무리뉴 시절부터 뭐 호흡을 많이 맞춘 사이니까요. 벌써 한 3년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30분경에는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이제 페널티 아크 쪽으로 이제 패스 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이게 수비 6탄 방어에 막혔었죠. 만약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페리시치였으면 그냥 크로스를 올렸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한테 줘도 이제 타이밍이 늦어서 손흥민 선수가 에워싸인 상황이 됐을 텐데 이번엔 빠르게 그냥 슈팅 때리라고 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는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이었죠. 네, 수비를 막고 이제 무산되는 장면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79분경엔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걸 이제 벤 데이비스가 헤더를 가져간 거를 떨궈준 걸 이제 쇄도에 들어가던 히샬리송이 슈팅 가져갔는데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거였죠.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데이비스 선수가 서로 교차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꼭 뭐 데이비스만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이 잘 맞으니까 팀 플레이 전체가 이제 좀 이제 다양화됐다. 상대 수비를 흔드는 무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득점 찬스 리시브가 일단은 해리 케인 선수가 가장 많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벤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손흥민, 히샬리송 이런 순으로 갔었는데요. 벤 데이비스 선수도 손흥민한테 주니까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또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가 수비적인 센터백도 보는 수비적인 윙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득점 찬스를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벤 데이비스가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서 마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득점 찬스 패스는 손흥민이 가장 많았었던 거였죠. 전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세트피스를 전담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포함한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전에도 부족하진 않았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세트피스를 제외하고라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다. 이게 일단 그 전체 그래프는 세트피스 포함한 거지만은 저걸 그 순위를 할 때는 세트피스 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한 거에서도 최다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 영향력이 높아진 차이가 뭐냐? 여기 명단에 출전 명단에 페리시치가 없고 심지어 이 경기는 교체 선수로도 아예 안 나왔다. 페리시치가 없으니까 알토니가 빠진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 4회로 최다였고요. 유효 슈팅 2회였고요. 또 이제 그 찬스 메이킹 무려 5회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위험 지역에서 마지막 플레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찬스 메이킹을 하거나 그런 플레이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86%였고 또 이제 크로스도 6회 시도해가지고 4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것도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왜냐면 크로스는 30%만 넘어도 높은 수치인데
올리는데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크로스 올리는 것보다 손흥민이 올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정확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수비에 쓰는 힘을 좀 줄이니까 당연히 네. 체력이 아껴지면서 비축되면서 공격할 때 더 정확해진다. 페리시치랑 함께 뛸 때는 페리시치가 또 수비를 못하니까 수비를 또 잘 안 하고 네. 올라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소진됐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수비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일단 뭐 공중볼 경합 횟수가 8회로 최다였고요. 성공 역시도 6회로 최다였고요. 또 이제 파울 범한 횟수가 3회였는데 저 그 오른쪽에 있는 맵을 보시면은 예. 저기 빨간색 오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예. 파울이에요.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리하게 파울로 끊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역습의 예봉을 차단하는 좀 전술적인 파울을 또 경고를 안 받을 만한 그리고 세트피스 기회를 안 내줄 만한 곳에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 파울이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도 2회를 기록했고 헤딩 클리어링도 2회를 기록했고 또 이제 리커버리 4회를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솔직히 이제 랑글레 선수가 패스는 좋은 편인데 수비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데이비스가 있어줌으로 해서 페리시치 랑글레 같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뛸 수 있겠지만 이런 구성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살리면서 측면에서 공격 지원도 괜찮고 또 랑글레 패스까지 나오니까 페리시가 없는 상태에서 좀 플레이가 네. 좀 땅바닥으로 갈 수 있다. 거기다가 워낙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슈팅도 2회를 가져갈 수 있었고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죠. 예, 사실 뭐 페리시 선수도 슈팅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솔직히 날카로운 슈팅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좀 무의미했는데 오히려 벤 데이비스가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완전히 이게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데요. 완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 여러 번 보면서 토트넘이 이렇게 대부분의 경기에서 우세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물론 뭐 막판에 이제 많이 공격을 허용을 하면서 기대 득점 차이는 0.5골밖에 나지 않지만요. 그래도 슈팅 숫자 15대 9로 크게 앞섰고요. 유효 슈팅도 7대 5였고, 예, 그리고 점유율도 56대 44로 크게 앞섰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그런가 80분경까지는 말 그대로 기대 득점 그래프에서도 아주 큰 격차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80분경 들어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번 실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하고 히샬리송을 바로 뺐잖아요. 예, 심지어 실점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많이 추격을 허용하게 된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루카스 모우라랑 쿠루세스키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쿠루세스키 폼 떨어져 있고 루카스 모우라 이제 뭐 부상에서 회복해서 뛰고 있는 단계인데 주목할 게 히샬리송은 수비 가담도 열심히 네. 해줬고 또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둘이 딱 빠지니까 노팅엄이 막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뭐 모우라는 그래도 뭐 날카로운 움직임을 한 번 정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나오면서 손흥민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공격할 때의 방식이었던 3-2-5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공격할 때 5채널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네. 하프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할 때는 사실상 5토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 수비나 아니면 윙백들이 사실상 윙처럼 올라가고 그 좌우 윙들이 좁혀 들어와가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원톱이 이제 공격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은 센터백 2명 세우고 미드필더 3명 세우고 그러면서 2-3-5 형태를 많이 하죠. 하지만 콘테 감독은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3-2-5를 쓰는데 이게 이번 시즌 잘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내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볼이 있을 때 공간 분배가 너무나도 잘 되죠. 꽉 차 있네요. 게다가 예. 겹치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있는 거죠. 예. 벤 데이비스가 측면을 공략하고 포로가 측면을 공략하고 또 히샬리송 정말 많은 범위들을 커버를 하죠. 이게 히샬리송의 효과인 거고요. 예, 마침내 히샬리송을 영입했을 때 의도를 보여주는 그 공간 배분이 나왔고 또 케인 선수도 페리시가 있을 때는 헤딩하러 갖고 올라가니까 위쪽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내려가서 패스 뿌려주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페리시치가 너무 혼자서 올라가 버리니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왼쪽 메찰라처럼 움직였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좀 무너지는 형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 폼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예. 그게 무너져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결국 손흥민 선수가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보신 대로 페리시가 실질적인 왼쪽 윙포워드처럼 뛰게 되니까 네. 뭐 페리시가 뭐 케인한테 좋은 크로스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손흥민 선수는 공도 못 받고 어디서도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5채널 공격이 제대로 구성되지가 못했던 거였죠. 네. 사실상 2채널, 3채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동안의 그러니까 토트넘은. 상대가 좀 대응하기 쉬운 것이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의 최고 공격 무기인 손흥민 선수를 거의 안 쓰면서 경기하는 거에 마찬가지. 심지어 토트넘이 부실하게 여겨지는 미드필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미드필드는 밑으로 내려가서 센터백이 그 호이비에르가 센터백이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가 됐었죠. 예. 이번 시즌은.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경기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레스터전 헤트트릭 교체 투입돼가지고 했었죠. 그때 왼쪽 윙백은 세센용이었습니다. 네, 페리시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멀티골 넣었던 프랑크푸르트전 역시 왼쪽 윙백은 세센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펠리스전에 이제 왼쪽 윙백이 페리시치였고 이때 저희가 조금 그래도 동선 정리가 좀 된 것 예. 같다라고 했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장면도 조금 행운의 골이라는 느낌도 있긴 했었어요. 네. 프레스턴전에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이때는 페리시치가 가짜 9번이었고요. 예. 왼쪽 윙백은 세센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가 가장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궁합이 맞았던 경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웨스트햄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 넣었는데 이때 왼쪽 윙백은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역시 왼쪽 윙백은 벤 데이비스였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는 모두 왼쪽 윙백이 페리시치가 아니었다. 물론 한 경기만 네, 있었지만 한 경기는 겹쳤지만 그 시간이 뭐 많지 않고 게다가 시너지를 낸 장면도 거의 없었고 네. 직접적인 도움 자체는 아니었다. 예,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히샬리송 얘기할 때 조합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 쪽도 조합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웨스트햄전, 첼시전 승리하는 과정 속에 중요했던 변화가 뭐냐? 벤 데이비스를 과감하게 왼쪽 윙백으로 배치했던 네. 올 시즌 첫 번째 전술적인 변화. 즉 손흥민 선수를 빼고 히샤이성을 넣은 효과. 그것은 뭐 전반전에 좀 부딪혀주면서 좀 수비해주고 압박해주는 효과였다면 공격이 좀 매끄럽게 되고 유기성을 가지고 그 단조롭지 않았던 것은 페리시를 빼고 데이비스를 넣었기 때문인데 그 이후 뭐 셰필드전, 울브스전, 밀란전 뭐가 문제였냐? 또 손흥민 선수를 넣고 히샤이성 선수를 벤치로 내렸는데 왜 벤 데이비스 왼쪽 윙백을 유지하지 않고 페리시를 같이 넣었냐?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라 페리시다. 이게 이번 경기에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클루세스키도 휴식이 필요했는데 계속 쓴 게 결국은 패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품목 평점인데 뭐 다이어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이 경기는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스카이 스포츠 평점에서도 백스리 제외하고는 전원 다 평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1실점을 한 대 다 페널티킥까지 허용했으니까 이제 백스리한테는 조금 박하게 평점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해리케인 선수가 뭐 2골을 넣었으니까 뭐 결정적인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고 평점을 받았지만 손흥민, 히샤이성 모두 8점이다. 특히 뭐 일각에서는 특히 3골에 모두 관여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이슈의 주인공이었잖아요. 히샤이성 선수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들은 좀 더 높은 평점을 손흥민 선수보다 주긴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평점을 주는 편인데 손흥민, 히샤이성에게 나란히 좋은 점수를 준 것은 이 3톱 조합. 즉 토트넘은 손케쿨이 플랜 A일 필요 없다. 손케쿨만 답은 아니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포로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포로의 그렇죠. 그 공격력을 살리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히샬리송이 거기에는 좀 맞는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예전이었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특히 예. 포로를 데려온 건 뭐 로테이션 자원으로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예.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거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오른쪽은 히샬리성 포로, 왼쪽은 손흥민 데이비스로 두면서 수비력이 좋은 히샬리성이 포로의 공격력을 예.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좋은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 공격할 수 네. 있게 해주고 이게 맞는 거지. 네. 페리시치랑 뭐 에메르송은 좀 다른 공격 네. 조합들과 함께 뛰어야 되지 않겠냐. 다만 근데 스카이 평점에서 공정성이 교체 카드에서는 안 통했나 봐요. 예, 예, 그냥- 클루세스키가 페널티킥을 했는데 예. 예, 그냥 교체 카드 귀찮아 딱 이래 예. 버렸나 봐요. 여기 안 보고 준 것 같아요. 그 뒷부분 안 봤나 봐요. 예. 아 이미 끝난 경기다 하면서 그렇죠. 예, 어쨌건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겼는데 같은 라운드에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브렌트포드도 에버턴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 또 이제 브라이턴도 리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역시도 본머스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그러면서 토트넘만 현 시점에서 웃게 된 상태인 거죠. 사실 이 리버풀의 패배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3월 들어 말씀드린 뭐 셰필드전, 올브스전, 밀란전 무득점으로 무승을 거두다 보니까 사실 이번 경기 뭐 일부 뭐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노팅엄도 못 이길 거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4위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또 리버풀이 맨유를 대파하면서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리버풀이 이번 라운드에 4위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오히려 승점 6점으로 벌려놨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4위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가 된 거예요. 도리어 리버풀은 뭐 그 한 경기 덜한 거 이기더라도 토트넘을 역전을 못하죠. 도리어 뉴캐슬이 이제 뭐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긴 하죠. 예. 어찌됐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리버풀의 추격을 좀 따돌릴 수 있는 라운드가 됐고, 리버풀은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요. 토트넘이 또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 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뭐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어요. 예, 뭐 일단 루벤 셀레스 임시 감독이 만약에 뭐 경질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루벤 셀레스 감독이 하진히틀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승하고 있어요. 계승하고 있다 보니까 라인을 높이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한테 강했던 이유 바로 하진히틀 감독 덕이었거든요. 게다가 토트넘이 뭐 최근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하위권 팀들도 홈에서는 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뭐 셀레스 임시감독 입장에서 당연히 또 홈에서 토트넘을 맞이하면서 내 축구를 보여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에 강하다. 도리어 에버턴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죠. 왜냐면 션다이치 감독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지금도 뭐 원톱 하나 딱 세우고 전원 다 수비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지금 효과들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가 극효율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버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저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도전. 이제 정말 이번 라운드 99호 골을 넣었기 때문에 임박해 왔는데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이왕이면 또 바로 나왔으면 좋지 않겠냐. 100호 골 넣고 또 3월 A매치 때 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우스햄튼전 3월 19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거든요. 이 경기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